무너진 일상의 틈새와 시린 기억의 시작. 내 이름은 박옥분. 올해로 71살이라네. 남도 끝자락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오로지 두 손에 굳은 살을 훈장 삼아 평생을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왔지. 한때는 읍내에서 제법 큰 찻집을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은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 팔자가 좋다며 지켜세우곤 했지.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세 채나 있고 은행 통장에는 자식들 몰래 넣어둔 2, 3억 원이 든 등에는 자식들 몰래 넣어둔 2, 3억 원이 든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돈이나 번듯한 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말일세. 이 모든 깨달음은 어느 차가운 새벽 시장통에서 겪은 한 번의 사고로부터 시작되었지. 그날은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라 사방이 짙은 감청색 거스름에 잠겨 있었어.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낡은 철제 수레를 밀며 시장이 풀렸거든.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벌써부터 삶의 질,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라. 비가 오나노니 오나눈이 오나 몸을 움직일 수만이라. 생선 가게 주인은 펄떡이는 생선을 다듬으며 싱싱한 고등어 난 원해 모십니다. 라고 목청을 높였고 정육점에서는 도마를 내리치는 칼날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 진한 고기 향과 비릿한 혈흔의 냄새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묘하게 섞여 있었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집 앞을 지날 때면 고소한 기름 내날이 섞여 있었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집 앞을 지날 때면 고소한 기름, 그리고 시장 특유의 사람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그리고 시장 특유의 사람, 그리고 시장 특유의 사람 냄새다. 라며 농담 섞인 인사를 건네기도 했지. 바닥의 돌길은 상인들이 청소하느라 뿌린 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 물길을 따라 생선 비늘과 시든 채소, 잎들이 둥둥 떠내려가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 조심해야지. 이 나이에 넘어지면 큰일 나. 하지만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 발끝이 미끄러운 생선 비늘을 밟는 순간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지. 우지끈 하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눈앞이 순식간에 캄캄해졌어.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지.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 누군가 빨리 119 불러 라고 소리를 질렀고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내 곁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어. 옥분 언니, 정신 차려요. 곧 구급차 올 거야.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쇳소리만 났고 몸속의 모든 기운이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지. 얼마 후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굵은 경건등이 번쩍이며 다가왔어. 나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응급차 천장의 조명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고작 나무란단 사려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다니.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어. 환자분이 연세가 있으신 데다 혈압 변동이 심하고 심장 기능도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요추를 크게 다치셔서 예후가 좋지 않아요. 장기 요양은 피할 수 없으니 보호자분들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라는 그 차가운 단어가 망치처럼 내 가슴을 때렸어. 숨이 막히고 눈앞이 아득해졌지. 하얀 벽과 눈이 시리도록 밝은 형광등 아래 병실 안에는 오직 소독약 냄새와 약병이 부딪히는 쟁그런 소리만이 가득했어. 그 소리는 마치 내 몸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고 경고하는 소리처럼 들렸지. 링거줄을 타고 떨어지는 수액 한 방울이 마치 내 남은 생일 시간을 세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움이 엄습했어.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 만약 내 남편 최병나면 저 자리에 앉아 잔소리를 늘어놓았을 거야. 거봐, 옥분아. 당신 고집 좀 꺾으라니까. 왜 그렇게 미련하게 몸을 혹사해? 하지만 의자 위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밤 공기를 가르는 옆 침대 노인의 코골이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지.
돈이 아무리 많고 집이 으리으리해도 이 시린 밤을 대신 채워줄 수는 없는 법이니까. 의사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나는 깊은 흑암 속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 공포에 휩싸였지. 내 인생의 시계가 이제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 걸까? 눈을 감자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 어린 시절 고향 마을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저녁 연기, 따뜻한 보리밥 한 저녁 연기, 따뜻한 보리밥 한 기력 연기. 맨발로 논둑을 달리고 무거운 땔감을 짊어져 어깨가 허물어지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까지도. 그 암흑 같은 기억 속에서 사진기 플래시가 터지듯 과거의 장면들이 번뜩였어. 그 조각들은 내가 걸어온 길고도 험난했던 세월을 증언하고 있었지. 지독한 가난에서 시작해 찻집의 주인이 되기까지, 수줍던 소녀에서 억척스러운 할머니가 되기까지. 이제는 그 긴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아야 할 때가 쌀독 가닥이 보이기 시작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자식놈이 쿨럭거리며 기침만 해도 사지가 떨릴 정도였어. 어린 시절 돈이 없어서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참혹한 광경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이지. 내가 태어난 1950년대의 남도 마을은 전쟁의 상흔이 채가시지 않은 척박한 땅이었어. 집집마다 논 불어 벼가 쓰러지는 날엔 옥소리로 가득했지. 집집마다 논 한마지기에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시절이었지.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은 온통 누런 보리밥과 시큼한 장아찌 한 접시뿐이야.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희미한 호롱불 밑에서 책을 읽다 보면 눈앞이 침침해져 눈을 가늘게 뜨곤 했지.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일선을 도와야 했어. 여름이면 맨발로 논둑을 누비다 날카로운 풀잎에 발등이 찢기기 일쑤였고, 종아리에는 거머리가 새카맣게 달라붙어 불로 지져야만 떨어지곤 했지. 동네 아이들이 고무줄놀이를 했지. 하지만 내 가슴에 가장 깊은 상처로 남은 건 두 남동생의 죽음이었어. 막내 동생이 5살 되던 해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했지. 부모님은 애가 탔지만 읍내 병원까지 갈 차비조차 없었어. 그저 쑥물을 끓여 먹이고 동네 용하다는 무속인을 불러 푸닥거리를 하는 게 전부였지. 결국 내 동생은 차가운 대나무 뒀지만 그 결고는 무릎 부닥거리를 하는 대나무 돗자리 위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 그로부터 2년 뒤 바로 아래 남동생마저 잔영으로 알아놓았지. 어머니는 자식의 숨이 넘어가는데도 손을 쓸 수 없어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어. 결국 둘째 동생마저 내 눈앞에서 숨이 끊어졌지. 동생의 시신을 끌어안고 실신하던 어머니의 모습, 문설주에 기대어 공포에 질려 떨던 나의 기억. 그때 내 가슴 속에는 잔인한 진리 하나가 대모처럼 박혔어. 돈이 없으면 목숨도 구할 수 없구나. 초등학교 시절의 수치심 또한 잊을 수 없어. 당시 수업료는 없었지만 교재비나 잡부금이 늘 문제였지. 선생님이 교단에서 이름을 부르며 돈을 거둘 때 내 주머니에는 찌그러진 동전 몇 개뿐이었어. 선생님은 전교생이 듣는 앞에서 옥분이네는 또 안 냈니? 이러면 곤란하다라고 면박을 주셨지.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뒷자리 아이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어. 내 가방은 어머니가 쌀부대를 꿰매 만든 천 가방이었고 책은 이웃집 오빠가 쓰던 낡고 너덜너덜너덜한 것들이었지. 가장 비참했던 건 점심시간이었어. 돈 있는 아이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소시지 반찬을 먹을 때 돈 있는 아이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소시지 반찬을 먹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이웃집에 돈을 빌리러 다니셨고 손바닥 위에 동전 몇 개를 놓고 세어보고 또 세어보셨지. 어머니는 혼잣말로 늘 이렇게 중얼거리셨어. 사람이 돈이 없으면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는 게다. 그날 밤 나는 어두운 방 안에서 몰래 다짐했어. 두고 봐라. 반드시 부자가 되어서 그 누구도 나를, 우리 가족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 10살 무렵 나 역시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지. 고열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나를 업고 어머니는 마을 어귀 선한당으로 달려가셨어. 박스무당은 이 아이의 명줄이 짧으니
엔마기 떡으로 명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 깊숙이 숨겨둔 5원을 꺼내 시장에서 떡 한 판을 사오셨어. 그걸 선앙당 앞에 바치며 제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비셨지. 무당은 지나가는 개나 사람이 그 떡을 먹으면 애군이 옮겨가 아이가 살 것이라고 했어. 거짓말처럼 동네 황구 한 마리가 나타나 그 떡을 먹으는 그 떡을 먹해나 그 떡을 나타나. 그 말은 내 영혼에 문신처럼 새겨졌지. 나는 그 누구보다 독해졌어.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나는 논밭을 돌며 이삭을 주었고 사탕 대신 마른 수수대를 씹으며 허기를 달랬지. 내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소리뿐이었어. 운명을 바꾸자. 돈을 벌어서 다시는 우리 가족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내버려 두지 말자. 어머니는 늘 나에게 당부하셨지. 옥분아, 여자는 자기 손에 쥔 돈이 있어야 기 안 펴고 사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돈 앞에 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지독한 사람이 되었어. 나에게 돈은 단순히 화폐가 아니었지. 그것은 내 동생들의 목숨이었고 초등학교 시절의 자존심이었으며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약이었어. 그 지독한 집착이 나를 결혼으로 그리고 거친 삶의 현장으로 몰아넣었지. 다시는 가난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히지 않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내 청춘을 다 바치기로 한 거야. 내가 20살을 간 넘겼을 무렵 시골 마을에서는 20만 넘겨도 콩기가 찼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 외모가 특출나게 빼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동네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터라 중매쟁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 하지만 내 마음속 기준은 확고했지. 말재주가 좋거나 겉멋든 남자가 아니라 나랑 같이 지독한 가난을 뚫고 억척스럽게 살아낼 사람이 필요했어. 그렇게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최병남이었지. 병남은 옆마을의 목수였는데 키가 훌쩍 크고 피부는 떼약볕에 검게 그을려 건강해 보였어. 그가 한번 웃으면 하얀 치아가 드러나는데 그 모습이 참 선해 보였지. 말수는 적었지만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하는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 사람들은 그를 두고 어수룩하다며 바보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 묵직한 정직함이 믿음직스러웠어.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오던 날 그는 달걀 한 바구니를 들고 와 우리 아버지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지. 저는 큰 재주는 없지만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옥분이를 아끼며 살겠습니다. 그 투박한 한마디에 내 불안했던 마음이 처음으로 안식처를 찾은 기분이었어. 우리 결혼식은 지금 생각해도 참 우습고도 짠한 풍경이었지. 양가 모두 형편이 넉넉지 못했으니 번듯한 예식장은 꿈도 못 꿨어. 마을 어귀의 작은 사당 앞마당에 빌려온 목탁과 나무 탁자 몇 개를 놓고 잔치를 벌였지.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는 아주머니가 커다란 솥을 가져와 국수와 국밥을 삶아주셨어. 그날따라 바람은 왜 그리도 세차게 불던지 축의금 봉투가 바람에 날려 마당 곳곳을 굴러다녔고 아이들은 그걸 줍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지. 친척들은 그 광경을 보며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어. 무엇보다 기가 막혔던 건 내 혼수였지. 어머니는 딸 자식을 시집 보내며 견변한 템을 하나 해줄 수 없는 현시의 가슴을 치셨어. 결국 어머니는 다 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꺼내오시더니 그 안에 주먹만 한 돌멩이들을 가득 채워 넣으셨지. 괴짝을 옮기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이 아주 빈털터리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어머니의 눈물겨운 자존심이었어. 시댁으로 향하는 길에 사람들이 아이고 이 괴짝 참 묵직한 게 보물이 가득 들었나 보네라고 덕담을 건넬 때마다 나는 곁에서 쓴웃음을 지어야 했지. 보물이 아니라 그저 차가운 돌덩이일 뿐인데 말이야. 결혼식 날 나는 이웃집에서 빌려온 낡은 붉은 한복을 입고 내가 직접 기운 찬 신발을 신었어. 코가 삐뚤어진 신발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신부라고 생각했지. 병남은 내 손을 아주 세게 맞잡았어. 그의 손바닥은 긴장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그 악령만큼은 나를 자신의 인생 속으로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처럼 느껴졌지. 나는 속으로 다짐했어. 괜찮아. 지금은 비록 빈손이지만 우리 둘이 합치면 반드시 가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는 작은 오두막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지. 밤새 빗방울이 양동이에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할 때면 나는 무료로 자장가를 듣는 셈 치자며 웃어넘겼어. 하지만 병남은 미안한 표정으로 지붕을 올려다보며 말했지. 옥부나 언젠가는 꼭 비가 새지 않는 번듯한 집을 지어줄게. 가끔은 그의 지나친 정직함 때문에 속이 터질 때도 있었어. 한 번은 술에 취해 남의 집 목재값을 자기 장부에 잘못 적어놓고는 이튿날 바보처럼 나를 끌고 가 사과를 하기도 했지. 이 바보야, 당신이 손해본 거잖아. 라고 등짝을 내리쳐도 그는 그저 허우 웃기만 했어. 어느 날은 그의 고지식함을 고쳐주겠다고 내가 장부를 몰래 숨기고 가짜 장부를 만들어준 적이 있었어. 그는 그것도 모르고 가짜 장부를 들고 가 돈을 받아왔는데 주머니 가득 받아온 동전들을 보여주며 나도 이제 계산 잘하지? 라며 의기하느니 했지. 내가 장부를 확인해보니 엉망진창이었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다가도 그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면 결국 웃음이 터지고 말았지. 그런 순박함이 있었기에 가난한 살림에도 소소한 온기가 있었던 것 같아. 만약 경남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돈과 장부만 아는 매정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 그의 어수룩함이 나의 날카로운 도끼를 와내 날카로운 도끼를 와의 날카로운 도끼를 와를 날카로운 도끼를 와라. 결혼 후 몇 년간은 그야말로 몸이 부서지라 일했지. 남편은 목수 일을 하고 나는 시장에서 국밥집 일을 돕거나 틈틈이 노점을 열어 차와 간식거리를 팔았어. 마침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읍내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지. 한 번은 친척 심부름으로 읍내 시장에 나갔다가 차입반 그늘 가져다 팔았는데 순식간에 동이 나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동이 나버리는 거야. 내일도 또 와요? 라고 묻는 순간 가슴 속에서 번쩍하는 불꽃이 튀었어. 나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모아둔 삼짓돈을 몽땅 털어 남편에게 선언했지. 우리 읍내에 찻집을 하나 차립시다. 병남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 가게를 차리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우리가 무슨 미천이 있다고 그래?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설득했지. 부딪혀보지도 않고 포기할 순 없어요. 돈은 벌면서 갚으면 되지만 기회는 한 번뿐이라고요. 결국 꼬집센 아내를 이기지 못한 병남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 가게를 여는 과정도 한편의 코미디였지. 우리는 역 근처에 아주 낡고 저렴한 빈 점포를 하나 빌렸어. 점포가 어찌나 낡았는지 입구 철문이 녹슬어 꼼짝도 안 하는 거야. 병남이 땀을 뻘뻘 흘리며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는데 갑자기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통째로 바닥에 넘어져 버렸지. 이웃집 사람들이 지진이라도 난 줄 알고 뛰어나오는 통에 우리는 얼굴이 벌개진 채 연신 사과해야 했어. 기억 첫날 나는 이웃집 사람에게 부탁해 커다란 차다 자를 써서 문 앞에 걸었지. 그런데 글씨 솜씨가 워낙 서툴러서 멀리서 보면 마치 쌀미 자처럼 보였나 봐. 손님들이 들어와서는 여기 쌀 파는 집이요? 라고 묻곤 했지. 나는 민망함을 무릅쓰고 일일이 설명하면서 속으로 다짐했어. 나중에 돈을 벌면 반드시 글 공부를 하리라. 다시는 이런 무시를 당하지 않겠다. 시작은 우스꽝스러웠지만 장사는 의외로 대박이 났어. 당시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차 한 잔 대접하는 게 최고의 예의였거든. 내가 워낙 싹싹하고 말솜씨가 좋으니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 손님이 들어오면 나는 지체 없이 외쳤지. 어이구, 박 사장님. 오늘은 손주분도 같이 오셨네? 여기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하동 녹차 좀 맛보세요. 찻집은 금세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다곡분이 그 여자 몇 년 만에 가게를 저렇게 키우다니라며 혀를 내둘렀어. 성공의 이면에는 말도 못할 고생이 숨어 있었지. 매일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무거운 차식 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날랐어. 허리와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오면 병남이 곁에서 뿌나 제발 좀 쉬어가며 해라고 안쓰러워했지.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안 돼요. 우리 자식들한테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비 새는 밤에 살게 할 순 없잖아요. 한 번은 대성비를 아끼려고 자전거 뒷좌석에 차식 부대를 산더미처럼 쌓고 가다가 비탈길에서 부대가 다 쏟아져 개울가로 굴러떨어진 적도 있었어. 진흙탕이 된 차식불 건져 올리며 남편과 나는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도 웃겨서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제법 그럴듯한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되었어. 좋은 차식불 골라내는 안목도 생겼고 깐깐한 손님들을 상대하는 요령도 터득했지. 외상을 달라는 손님에게는 외상은 괜찮은데 다음에 오실 땐 꼭 손님 2분 더 데리고 오세요. 라고 웃으며 압박을 주기도 했어. 그러면 그 손님은 정말로 지인들을 데리고 오곤 했지. 물론 취기하는 사람도 있었어. 옆집 가게 주인이 우리 찻집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저 집 차식분 하급품을 섞고 판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지. 나는 참지 않고 가게 문 밖으로 뛰어나가 그 주인을 대면했어. 구경꾼들이 몰려든 길목에서 나는 찻주전자를 탁 내리치며 큰 소리로 외쳤지. 내 차식이 가짜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차를 마시고 죽겠어. 가짜인지 진짜인지 당신이 직접 마셔보고 판단해. 내 서슬퍼런 기세에 그 주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도망치듯 들어갔고 구경하던 손님들은 옥분 사장, 여장분의 여장부 라며 박수를 쳤어. 나에게 찻집에서 번 돈은 단순히 부의 축적이 아니었어. 그것은 내 운명을 바꿨다는 징표였지.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이 드나드는 걸 볼 때마다 나는 과거를 회상하곤 했어. 교재비를 못 내서 교단 앞에 서서 울던 그 어린 소녀가 이제는 찻집의 주인이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지. 남편 경남은 늘 당신이 우리 집의 기둥이고 나는 그저 일꾼일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그의 묵묵한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나의 투지도 금세 꺾였을 거란 걸 말이야. 영업을 마치고 호롱불 밑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그 시간들. 손가락에 박힌 찬물 자국을 보며 나는 이 고단함이 전혀 힘들지 않다고 느꼈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엄습했어. 가게가 커질수록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졌고 자식들이 커가면서 가난보다 더 무서운 갈등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 어느 추운 겨울밤 찻집 앞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 처음엔 쓰고 떨지만 삼키고 나면 끝맛은 달콤한 법이지. 하지만 그 달콤함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90년대에 접어들었지. 그때의 대한민국은 마치 펄펄 끓는 가마솥처럼 뜨겁고 소란스러웠어.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연일 주식시장의 화랑을 알리는 소식이 들려왔고 옆마을 누구는 주식으로 하룻밤 사이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느니 또 누구는 집과 땅을 모두 날리고 야반도주를 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안주거리처럼 떠돌았지. 거리에는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집집마다 자가용 한 대쯤은 있어야 명함을 내미는 그런 시대가 된 거야. 동네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너나 할 것 없이 오락실로 달려가 왁자지껄하게 시간을 보냈지. 그 소란스러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집 네 남매도 폭풍처럼 성장하고 있었어.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마치 작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지. 첫째 아들 경호는 16살이 되면서 제법 듬직한 청년의 기가 돌았어. 성격이 워낙 차분하고 공부도 잘해서 학교 선생님이 따로 나를 부를 정도였지. 선생님은 이 아이는 머리가 비상해서 서울로 보내 공부시키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겁니다 하며 장학금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 서울의 비싼 등록금과 하숙비를 감당하기에는 우리 같은 찻집 형편이 넉넉지 않았거든. 남편 경남은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여보, 그냥 읍내 고등학교 보내면 안 될까? 돈도 아끼고 집안일도 도울 수 있잖아. 나는 그 말에 불같이 화를 냈지. 절대 안 돼요. 내가 배우지 못하나니 얼마나 깊은데 자식에게까지 이 무시를 물려줄 순 없어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당신은 그런 소리 마요. 그때부터 나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어. 낮에는 찻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이웃 공장에 가서 차십을 소분하고 포장하는 일을 도왔지. 차가운 새벽바람을 맞으며 돌아올 때면 손가락 끝은 차십에 쓸려 갈라지고 피가 맺혔어. 하지만 어두운 등불 아래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숙제를 끝내고 잠든 경호의 뒷모습을 볼 때면 내 어깨에 지워진 짐이 결코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았지. 내 자식만큼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도끼가 나를 지탱해 주었어. 둘째 성식이는 중학생이 되더니 입담이 좋아져서 손님들을 홀려 차를 팔곤 했지. 녀석의 넉살에 손님들은 허허 웃으며 예정에도 없던 차십을 한 봉지 더 사가곤 했어. 나는 그 모습이 대견해서 녀석, 나중에 장사 하나는 끝내주게 하겠네라며 흐뭇해했지.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 어느 날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 며칠 사이에 수백 원이 비는 거야. 성식이를 다그치니 녀석은 고개를 푹 숙인 녀석은 그 돈을 훔쳐서 오락실에 가서 다 써버렸다는 거야. 나는 눈이 뒤집혀 매를 들고 녀석을 쫓아갔지. 성식이는 마당을 도망다니며 소리쳤어. 엄마는 돈도 많이 벌면서 그까지 몇백 원 가지고 왜 그래요? 그 순간 매를 든 내 팔에 힘이 쭉 빠져버렸어. 녀석의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군.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라 내가 평생을 바쳐 번 돈의 무게를 자식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어. 셋째 딸 아영이는 10살밖에 안 됐지만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효녀였지. 학교가 끝나면 군말 없이 찻집으로 와서 찻잔을 닦고 탁자를 정리했어. 어느 힘든 날 내가 기운이 빠져 카운터에 기대어 있을 때였지. 아영이가 읍내 식당에서 고기덮밥 한 그릇을 사와서 내 앞에 놓아주었어. 엄마, 이거 먹고 해요. 그러다 쓰러지면 큰일 나. 딸의 따뜻한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괜히 매몰차게 말했어. 기집애, 너도 나중에 시집가서 무시 안 당하려면 돈 계산 똑 부러지게 배워야 해. 아영이는 대답 없이 자기 주머니에 있던 짤랑거리는 동전 몇 개를 내 주머니에 몰래 넣어주며 작게 속삭였지. 엄마, 제발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하지 마요. 그 순간 목구멍에 바발이 걸린 듯 차마 넘어가지 않았어. 막내 배교, 낸 8살, 한창 어리광 부릴 나이였지. 녀석이 어느 날 장난감 자동차가 갖고 싶다며 떼를 쓰며 오는 통에 나는 큰맘 먹고 거금을 들여 번쩍이는 장난감 차를 사주었어. 배교는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린 채 골목을 누비고 다녔지만 그걸 지켜보던 경호의 눈빛은 차가웠어. 형들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안 해줬으면서 내 자식들의 눈에 내가 돈으로 사랑의 무게를 재고 있는 사람으로 비치고 있었던 걸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번 돈이 오히려 가족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예감이 불길하게 스쳐 지나갔어. 그의 설날이었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내가 정성껏 준비한 족발 요리를 먹으며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지. 그런데 둘째 성식이가 느닷없이 말을 꺼냈어. 엄마, 요즘 돈 많이 벌었다면서요? 우리 오토바이 새 걸로 한 대 뽑으면 안 돼요? 앞집 아저씨네는 벌써 바꿨던데. 그 말에 경호가 숟가락을 탁 놓으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어. 넌 형편도 모르고 그런 소리가 나오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성식이는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지. 형은 공부한다고 돈 더 많이 쓰잖아.
어차피 다 우리 잘 살자고 버는 돈 아니야? 형제간의 고성이 오가고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어. 나는 가운데 앉아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숨기지 못한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 그날 이후 나는 자식들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지고 있음을 느꼈지. 하루는 카운터에서 돈을 세고 있는데 막내 배교가 다가와 순진한 얼굴로 물었어. 엄마 나중에 죽으면 이 집이랑 찻집은 누구한테 줄 거야? 그 물음은 마치 무거운 망치가 내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았어. 어린 녀석이 못하는 소리가 없다. 나 녀석을 쫓아냈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온몸이 떨려왔지.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재산의 주인으로만 남아있니라. 장부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갔고 잔고는 든든해졌지만 내 마음은 갈수록 황폐해졌어. 남편 병남은 내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지. 옥분아, 돈은 죽은 것이고 사람은 살아있는 거야.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밀어내지 마. 나는 코끝이 찡해졌지만 오기로 대답했어. 나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도 이미 알고 있었지. 깊은 밤, 방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가족들을 다 알고 있었지. 깊은 밤, 방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가식들의 다툼 방. 시간은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식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지. 이제 내 나이 71. 거울 속에는 낯선 할머니 한 명이 깊게 파인 주름을 훈장처럼 달고 서 있더군.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았던 그 뜨거웠던 시절의 열기는 식은 지 오래고 읍내를 호령하던 내 분신 같던 찻집도 몇 년 전 장문을 닫았어. 손때 묻은 카운터와 낡은 주사위 장부 위에는 뽀얀 먼지만이, 낡은 주사위 장부 위에는 뽀얀 먼지만이. 하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차식 자루 위에서 잠들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 선명하기만 해. 첫째 경호는 어느덧 40이 되어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지. 가끔 고향에 내려올 때면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내게 잔소리를 늘어놓곤 해. 엄마, 이제 세상이 험해요. 돈 계산 똑바로 안 하면 남들한테 속기 십상이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면 고마움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 그 말을 들을 때면 고마움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와. 둘째 성식이는 대학 공부 대신 내 곁에서 찻집 일을 돕더니 입담 하나로 손님들을 휘어잡는 재주를 부렸어. 하지만 녀석은 늘 한탕주의를 꿈꿨지. 엄마, 언제까지 이 낡은 찻집만 붙들고 있을 거예요? 옆집 점포 빌려서 수입 잡화점을 차리면 돈을 훨씬 넌 붙들고 있을 거예요? 옆집 점포 빌려서 수입 잡화점을 차리면서 왜 지금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변했어요? 공도는 그만큼 빨리 새나가는 법이다. 라고 말이야. 그러면 성식이는 입을 삐죽이면 예고 말이야. 셋째 아영이는 일찌감치 시집을 갔지만 친정집에 불화가 생길 때면 언제든 달려와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지. 형제들이 재산 문제로 언성을 높일 때면 내 손등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어. 엄마, 돈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엄마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오리한테 맡겨요. 오리한테 맡겨요. 막내 배교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는 내 옆바구니를 꿰차고 앉아. 엄마는 나중에 이 찻집 놔주면 앉아. 내가 남긴 이 집과 돈이 훗날 아이들이 서로 헐뜯게 만드는 불씨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지. 무엇보다 내 삶의 가장 큰 기둥이었던 경남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되었어. 시작은 가벼운 기침이었지. 별거 아니겠거니 하며 약으로 버티던 병남은 결국 폐병이 깊어져 쓰러지고 말았어. 병원에서는 너무 늦었다며 장기 요양을 준비하라고 고개를 저었지. 나는 그를 살리려고 고개를 저었지. 그는 떠나기 직전 노란 얼굴에 가냘픈 미소를 띠며 내 손을 잡았지. 오쁘나, 이제 그만 독해져라. 아이들이 당신 곁을 지켜줄 거야. 장례식 자리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애도했고 자식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어. 아영이는 내 손을 꼭 쥐었고 배교는 아빠의 관을 붙잡고 오열했지.
그 순간만큼은 아이들의 진심을 믿었어. 하지만 손님들이 떠나고 빈 침대에 혼자 누운 밤, 나는 비로소 깨달았지. 밤중에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어 봐도 차가운 시트의 감촉만이 느껴질 뿐이었어. 아이들은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안심하고 쉬세요라고 입을 모았지만 그들도 제각기 가정이 있고 바쁜 일상이 있었지. 그들이 등을 돌려 제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나는 다시 고립된 삶이 되었어. 남편의 부재는 나를 낭떠러지 끝으로 몰아세웠고 아이들의 눈물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지. 장노인이 위독하다는 거지 소문을 냈더니 연락도 안 하던 자식들이 떼거지로 몰려왔다는 거야. 결국 거짓임이 밝혀졌을 때 자식들의 허탈해하던 표정이 어찌나 우스웠는지 모른다며 노인들은 껄껄대며 웃었어. 하지만 나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지. 가슴 한쪽이 송곳을 찔린 듯 아려왔어. 내 자식들도 내가 아프거나 죽어야만 저렇게 달려올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 지은 시장 골목을 걷는데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어. 낡은 찻집 간판을 올려다보며 나는 결심했지. 아이들의 진심을 시험해보기로 말이야. 이대로 죽으면 한이 맺힐 것 같았어. 죽기 전에 저놈들이 돈을 보는지 아니면 이 애미를 보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지. 이튿날 새벽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십 년 된 낡은 장부를 펼쳤어. 그리고 그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지. 나 박옥부는 다시로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지. 세상에 이런 미친 유언장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내 마음은 단호했지. 진심을 보려면 이 정도의 파격은 필요했으니까. 나는 지팡이를 짚고 곧장 이장 사무실로 향했어. 이장은 돋보기를 지켜쓰고 내 유언장을 읽더니 기겁을 했지. 이장은 돋보기를 지켜쓰고 내 유언장을 읽더니 기겁을 했지. 옥분 형님,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 효자가 아니라 붉은 인장을 꽂고는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에게 재산을 준다니요. 이건 농담이 아니네. 나중에 자식들이 딴소리 말했어. 형님이 원하시니 이번 한 번만 미친 척하고 도와드리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나는 보건소에 가서 평소 혈압약을 타던 봉투들을 침대 머리맡에 잔뜩 늘어놓았지. 누가 봐도 위독한 환자의 방처럼 꾸몄어. 그리고 입소문이 빠른 동네 김씨 아주머니에게 슬쩍 흘렸지. 나 요즘 몸이에게 슬쩍 흘렸지. 나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더군. 내 예상은 적중했어.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자식들에게서 라며 오열했지. 나는 수화기를 붙잡고 쏟아지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속으로 내었어. 미안하다, 얘들아.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구나. 나는 찻집 셔터를 굳게 내리고 집안 조명을 모두 끈 채 희미한 등불 하나만 켜두었어.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 숨을 죽였지. 며칠 뒤 드디어 자식들이 하나둘 들이닥쳤어. 서울에서 갓 내려와 먼지투성이가 된 경호, 땀을 뻘뻘 흘리며 보약 상자를 들고 온 성식이, 아이를 업고 눈이 퉁퉁 부어 들어온 아영이,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통곡하는 배교까지. 나는 눈을 반쯤 감은 채 혼수 상태인 척 연기를 시작했어. 내 귀에는 아이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밖에서 수군거리는 이웃들의 소리가 들려왔지. 들었어? 옥분 할머니가 불효자에게 유산을 다 준다는 유언장을 썼대. 드디어 내가 판을 깐 거대한 심리극이 시작된 거야. 내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터질 듯 기고 있었지. 마당 너머로 이웃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들었어? 박옥분 씨가 유언장을 썼다는데 세상에 가장 불효한 자식한테 전 재산을 다 물려준다는 게 말이 돼? 사람들의 목소리는 비웃음과 놀라움이 뒤섞여 담장 위를 넘나들었지. 마침 집으로 달려온 이 남매는 그 소리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어. 첫째 경호는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안색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지.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차가워졌고 입술은 단단히 맞물려 있었어.
둘째 성식은 저도 모르게 거친 욕설을 내배 들여다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삼켰지. 셋째 아영은 소식에 너무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가방을 마당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막내 배교는 멍하니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그들은 무거운 침묵을 뚫고 내 방 안으로 들어왔어. 방 안은 어두침침했고 침대 옆에는 각종 약봉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각종 이를 감은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아이들의 반응을 살폈어. 큰아들 경우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겠어. 본 다곡분의 유산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본인이 위독하거나 병원에 있는 동안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자를 불효자로 간주하며 전 재산은 가장 불효한 자식에게 모두 상속한다. 나머지 자식들은 상속권이 없다. 그 종이 밑에는 내 서명과 날짜, 그리고 이장의 붉은 인장이 서명하게 박혀 있었어.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정지해버렸지. 서랍 안에는 또 다른 종이가 한일거렸지. 고령으로 인한 혈압 변동과 심장 기능 쇠약, 가족들의 각별한 보호와 관찰이 필요함이라는 문구가 붉은 도장과 함께 서늘하게 적혀 있었어. 경호는 목을 대를 울렁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 어머니가 정말로 본인이 곧 가실 줄 알고 이런 걸 쓰신 걸까? 이런 거니가 정말로 본인이 곧 가실 줄 알고 이런 걸 쓰신 걸까? 성식은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얼까? 성식은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그는 억지로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지. 그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발끝으로 바닥을 긁으며 눈치를 살폈지. 아영은 내 침대 곁으로 달려와 내 손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어. 엄마, 왜 이런 걸 썼어? 우리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 마음이 아프면 그냥 우리한테 말을 하지. 그냥 우리한테 말을 하지.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고 그 양 위로 뚝뚝 떨어졌고 그 열기는 내 심장까지 전달되어 나를 아프게 흔들었지. 막내 배교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머리를 감싸쥐고 나는 감은 눈 뒤로 아이들의 진심을 느꼈어. 재산 때문에 서로를 헐뜯거나 냉정해질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지. 경우는 입을 굳게 다물고 내 곁을 지켰고 성식은 투덜대면서도 내 이마의 수건을 갈아주었어. 그날 밤 아이들은 거실에 모소리가 들렸어. 하지만 경우는 경운을 대답했지. 나는 자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 엄마가 저런 유언장을 쓴 게 동네에 다 퍼졌으니, 도원장을 쓴 게 동네에 다 퍼졌으니 지금은 엄마를 살리는 게 먼저다. 아영과 배교도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들의 진심 어린 대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가슴에 박혔지. 나는 인간의 추악함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는데 오히려 아이들의 서툴지만 진실한 사랑을 마주하게 된 거야. 내 눈가에서도 결국 참았던 눈물이 한자 있었지. 그만해라, 나 굴러내렸지. 그만해라. 내 눈가에서도 결국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지. 다음 날 아침 창가로 눈부신 햇살이 스며들 무렵 나는 천천히 눈을 떴어. 경호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나를 바라봤지. 엄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서랍 속에 있던 종이들을 꺼냈어. 진단서는 진짜다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중한 상태는 아니야. 그리고 유언장은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지. 너희가 정말로 나를 이었지. 너희가 정말로 나를 아끼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돈을 아끼는지 보고 싶었다. 미안하구나. 성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시울이 말을 듣자마자 미안하구나. 그의 눈에는 원망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지. 아영은 내 품등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어. 엄마, 다시는 이러지 마. 돈이고 집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우리 옆에만 있어줘. 한참을 침묵하던 경호가 무거운 입을 열었어. 엄마, 우리가 정말 무서웠던 건 유언장 내용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혼자 이 큰 집에서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으면 이런 연극까지 했을까.
생각하니 그게 더 가슴 아팠어요. 아이들은 내가 다 큰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립되어 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우리 집엔 정말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어. 성식은 콧물을 닦으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고 아영은 내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지. 우리는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꽃피웠어. 성식이가 어릴 때 차집 장부를 몰래 훔쳐보다가 남한테 들켜서 혼났던 일, 아영이가 남편 병났던 일, 웃음소리와 눈물이 뒤섞인 그 밤, 나는 비로소 깨달았지. 노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새 채의 집도 수억 원의 통장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야. 아무리 비싼 요양원에 있어도 밤새도록 내 이름을 불러주는 자식의 목소리만큼 따뜻한 것은 없지. 돈은 언젠가 바닥이 나고 집은 낡아 허물어지지만 함께 나눈 기억과 곁을 지키는 온기는 영원히 남는 법이니까. 내 인생에 험난했던 고비와 찻집의 붉은 등불 아래서 보냈던 그 치열했던 세월이 이제야 비로소 평화로운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아. 인생을 다 살고 보니 가장 빛나는 재산은 내 손때 묻은 장부가 아니라 내 곁에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면 오늘 밤에는 부모님 혹은 자식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곰길. 다음에 또 차 한 잔 나누며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모두 평안하게 지내시길.